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입니다. 네, 책 읽고 글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네. 8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덥다, 너무 지친다,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두 분은 어떻게 여행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 여름에 특별한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전에 지리산 종주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와. 경험을 하면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네.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체력적으로 네.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나요? 오히려 그때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무게를 줄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을 좀 줄여서 여러 날 갔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더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 다행히. 쉬엄쉬엄 가는 방법을 또 터득하신 게 그럼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아직 여행을 못 갔고요. 근데 여행의 계획은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이타미준의 바다라는 영화를 보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건축물들을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 기행으로 테마를 잡고 우와. 제가 조만간 떠날 예정입니다. 테마가 있는 여행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테마가 있는 여행 괜찮은데 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번엔 지리산에 가봐야겠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출간된 화제의 여행책 2권을 두고 한 칼럼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행에는 공중폭격과 땅깨 작전이 있다. 재밌는 표현이죠. 네, 공중폭격, 땅깨 작전 이러니까 무슨 공군, 육군 네. 뭐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공중폭격이라는 것은 크게 조망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유홍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사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문화재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크게 한국의 문화는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까지 유홍준 선생님의 관심이 넓어지고 일본을 포함했었던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역사를 통해서 문화예술까지 함께 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큰 스케일의 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여행 작가의 신작을 가지고 땅깨 작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800일 동안 겪은 밑바닥 따라지들의 방랑기다 라는 표현을 해요. 제가 무협지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 김용 작가가 쓴 사조영전에 보면 그 주인공인 곽정희의 스승이 바로 개방의 방주인 홍칠공입니다. 근데 이 개방의 방주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름하게 입고 뭐 이렇게 다니지만 정말 내공도 깊고 또 사람들을 대하는 그 따스한 마음이 참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저는 어쩌면 이 작가의 여행이라는 것이 이 개방의 방주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저희가 이렇게까지 소개하니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소개해? 하실 수 있을 것 그런데 같아요. 공군이 나오나요? 육군이 나오나요? 오늘. 육군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생소했던 남미를 말 그대로 밑바닥 따라지로 방랑하고 그 방랑기를 책으로 펴낸 분이신데요.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허위평론가가 허름하지만 내공을 지닌 여행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노동요 작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노동요입니다. 네. 네. 이게 이번에 출간한 책인데요. 당신은 잘 지내나요? 질문, 물음표인데 이 독자들에게 너희들 잘 못 지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남미에 있는데 내가 800일간 남미를 견문한 게 아니라 네. 방랑하면서 책을 썼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800일간의 남미 방랑. 이걸 보면서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딱 10배 되네요. 그렇죠. 네, 2년이 넘게 여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80일간 지구를 빨리빨리 돌아서 억지로 주마간산으로 본 게 80일인데 여기는 중남미만 그보다 10배 많은 시간을 봤으니 제대로 봤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800일이 아니라 834일인데요. 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아, 똑 떨어지게. 예, 네. 똑 떨어지게 하려고. 제가 원래 그러니까 거의 2, 3년 주기로 네. 한국이랑 다른 대륙이랑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2년 동안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지냈고 그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또 2년 정도를 지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남미 가서 2년 반을 여행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간이죠. 여행 작가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년 동안 6권의 책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안 가본 나라가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한 대륙을 정하고 나면은 뭐 남미 같은 경우에도 거의 2년 반을 아주 천천히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제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 보니까 당분간 또 제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베 상황을 예측하고 안 갔습니다. 한동안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전작인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네. 안식처 빠이가 또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그랬죠. 이 빠이가 아니라 바이바이. 태국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예. 제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를 2년 정도 여행하고 돌아와서 썼던 책이 이제 빠이 책이죠. 그 책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라든가 잡지라든가 신문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빠이로 가는 여행 상품도 생기고 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최근에는 뭐 방콕, 치앙마이, 푸켓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름이 빠이가 될 정도가 됐죠. 여행과 관광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작가예요. 네, 네, 사실 이제 관광 작가라고 하면은 관광사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2박 3일, 3박 4일 패키지 여행을 만드는데 어쩐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기 전에 일종의 모험적으로 네. 벤처 기법으로 만든 여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중남미 하면 사실은 쿠바가 떠오르고 체게바라가 떠오르잖아요. 이 쿠바의 관심이 바로 체게바라의 관심으로도 이어지는데 체게바라 말고 그 나라의 혁명가 말고 시인도 있죠. 호세 마티. 호세 마티라고 하는 네. 시인이 있죠. 사실 쿠바에 가보면은 초상화로는 체게바라 이제 초상화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동상으로 이렇게 치자면은 호세 마티의 동상이 훨씬 많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 혁명가인 체게바라만 떠오르고 사실 그 사회주의 국가의 국부처럼 그 떠받들고 계신 분이 작가고 시인이다. 라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분을 그렇게 받들고 있다는 게 참 이게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남미 여행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냈던 책이 지금 빠이, 빠이. 태국을 다녀온 책이었어요. 그전에는, 예. 근데 그 의식의 흐름이 궁금해요. 빠이에서 그 다음이 남미였잖아요. 예. 어떻게 이어지는 건가요?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로 하여금 남미로 가게 만들었던 거는 박근혜 정부랑 세월호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던 그날 당일 제가 진도에 있었거든요. 사건 때문에 내려갔던 거는 아니고 그냥 며칠 쉬려고 아침에 차를 몰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뭐 라디오는 전혀 듣지 않고 MP3를 듣고 하면서
지방도로를 따라서 도착하니까 저녁에 진도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제서야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딱 틀었는데 세월호 뉴스가 딱 나온 거죠. 그때 충격이 엄청 컸죠.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 이왕이면은 가장 먼 곳으로 가자.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로 가게 된 거죠. 사실 남미를 택하기가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좀 많이들 가는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네. 딱 그냥 떠올렸을 때 저도 아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지만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는 정보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사실 남미 하면 뭐 브라질 카니발 뭐 요 정도 아는 네. 거죠. 뭐 쿠바 드라마에 나왔으니까 네. 좀 아는 네. 정도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쉽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거의 느닷없이 이제 가게 되긴 했는데 보통 제가 여행을 갈 때 큰 틀만 이렇게 세워둬요. 어느 지역을 간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하지 않죠. 근데 남미로 갈 때 제가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지역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현지 적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려면 일단 물가가 비싼 나라, 예를 들자면 브라질, 네.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곳은 처음엔 좀 피하고 페루와 볼리비아부터 먼저 가야겠다. 딱 그 정도만 정해둔 상태로 갔던 거죠. 예. 안 그래도 이 책을 펼치면 그 페루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서 어디에 묵었는지에 대한 그렇지, 또 맞아요. 서술이 돼 있습니다. 네. 좀 읽어볼까요? 네. 하룻밤에 8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800원인 숙소, 객실 모두 2층 침대로 들어찬 도미토리룸, 4인실 3칸, 6인실 2칸, 12인실 1칸, 남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격에 30명이 넘는 인원이 사용하기엔 열악하기 이를 데 없는 시설이었다. 영화 내 마음의 아이다호에서 불황자들이 모여 살던 철거 직전의 호텔 같았다. 이건 뭐 홍칠공의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독으로 자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네. 이게 하룻밤에 2,800원이잖아요, 한화로. 예, 그렇죠. 근데 이 돈을 아끼려고 두 분이 한 침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맞아요. 예. 신비로웠어요. 예. 사실 제 여행이 뭐 숙박지부터가 조금 이렇게 다르죠. 남미 여행을 가면은 사실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숙소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한국인 입장에서. 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 네. 예, 뭐 남미 사랑 카톡방 해가지고 다들 연락을 해요. 어디 가면 뭐가 있다. 그래서 거기 다 모여요. 그런 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유럽 친구들이나 그렇지. 북미 친구들이 또 모이는 곳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또 나머지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권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숙소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런 데를 가면은 뭐 일단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노트북을 보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고 기타를 그렇죠. 치면서 예, 시간을 보내죠. 마당에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기타를 치고 이렇게 막 놀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가게 되면은 히피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죠. 예. Now I'm lying on fire, someone like you. 와, 아, 여기에요. 남미에서 아델의 노래가.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저기 say 노래 부르는 친구도 가수가 아니라 브라질에서 온 연자예요.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근데 즉석에서 저런 공연이 예, 그렇죠.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거죠. 예, 제가 말했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를 가면은 뭐 스마트폰, 뭐 노트북 이런 건 없고 다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놀죠. 그래서 저런 곳에 가면 이제 히피들을 만날 수가 있고 뭐 복장부터 이렇게 많이 다르죠. 악마 같은 옷에 뭐 기타를 들고 다니고 아니면 저글링 하는 공을 들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아 히피구나.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이제 뭐 저글링을 한다든가 기타를 친다든가 버스킹을 한다든가 또는 제 목걸이 같은 네. 이런 거 만들어서 팔면서 직접 이제 돈을 벌면서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죠.
히피, 이 책 제목도 남미 히피 로드, 히피가 들어가고요. 네. 이 책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히피가 꼭 등장을 합니다. 가장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히피 그러면 1960년대 미국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패권이 완성되고 미국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네. 그런 부를 축적하고 세계적인 패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저항을 합니다. 반전, 네. 그렇죠.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사랑과 되는 평화. 것인데요. 이런 젊은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히피 문화다. 그러니까 저항 문화, 청년 문화라고도 대표할 수 있고요. 우드스톡 페스티벌 이런 것들에서 정말로 많은 히피들이 모여서 반전 문화를 만들었던 역사적 장면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80년도 이후에 신자유주의 열풍 때문에 히피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네. 히피의 정신도 사라졌고 히피가 멸종된 것 같은데 예. 그게 중남미에서는 아직까지 예.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서도 그 DNA가 남아서 예.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히피들을 무지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그럼요. 우리 뭐다 86세대라는 게 혹시 히피 문화. 그 무렵에 기타도 치시면서 그렇죠. 기타 치고 열심히 싱글롱했습니다. 아, 이창현 북마스터의 어떤 장발 뭐 이런 걸 좀 상상해 예전에 봤는데요. 장발이셨잖아요. 그래서 머리 잘랐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히피들은 여행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페루에서 이 만난 히피들이 마추픽추 유적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많이들 또 이 유적에 정작 가는 히피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히피들 입장에서 이 친구들도 이제 여행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 마추픽추는 가기가 쉬운 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기차로 가는 길이 왕복으로 거의 300달러예요. 그리고 이제 숙박비라든가 뭐 그 외에 먹는 거라든가 하면은 거의 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냥 이 친구들 입장에서 거의 하루에 뭐 2,800원으로 하루 숙박비를 내는데 마추픽추를 간다 이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우회로로 버스를 타고 또는 이제 걸어서 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마추픽추 입장료가 거의 50달러 정도로 하고 그것도 힘들어. 예, 그렇죠.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거의 100달러는 들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히피들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갔어요. 그럴 때는 이제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서 가는 거죠. 기차가 오면 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소리도 듣고 사실 기차에서 볼 수 있는 풍경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어요. 네. 새소리도 듣고 반딧불이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추픽추 마을에 제가 도착했죠. 근데 마추픽추에 가게 되면은 워낙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죠, 거기도. 예. 그럼에도 마추픽추를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 예. 있었는데 예. 그 마추픽추에서 그 전에 우연히 만났던 가비를 우연히 또 다시 예.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녀의 뒷모습 사진을 또 찍어서 책에 실으셨는데 그렇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까 이런 생각들. 거기서 가비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침부터 관광객이 왔다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 마치 슈퍼마켓 같았어.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하듯 마추픽추를 사고 소비하고 떠나. 난 쉽게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 내가 가진 전부를 걸었으니까. 예. 가비는 브라질에서 온 여자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브라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마추픽추를 보기 위해서 쿠스코까지 왔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은 나 마추픽추 갈 거야 라고 늘 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추픽추에 갔다가 정말 우연히 가비를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 가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가는 영영 마추픽추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걸고
마추픽추에 온 거죠.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은 사실 마추픽추에 오게 되면은 인증사진 사진 딱 한 장 찍고 찍고. 그다음에 오 배고파 내려가자 해서 다 내려가요. 근데 이 가비는 그런 마음으로 온 곳이니까 아침에 올라와서 저녁에 해질 맞아. 때까지 맞아.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예. 저는 히피가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예.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노동요 작가도 히피처럼 예. 이 여행을 하신 건데 히피시죠? 그렇죠. 네, 히피죠. 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는 아예 예, 그 히피 예. 모임에 들어가시기도 했어요. 예. 제가 원래 우리 이창현 선생님처럼 1960, 70년대 히피 문화를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네. 제가 워낙 이렇게 좋아하는 책이 리차드 브라우티간의 미국에서의 송은학시라고 이 책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히피들이 성경처럼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영화로는 테이킹 우드스탁이라든가 락큰롤 보트라든가 이지라이드라든가 그런 이제 히피들을 다루는 영화들을 제가 무척 좋아하긴 했었죠.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남미에 가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모임이 레인보우 패밀리라고 네, 볼리비아에서 제가 그들을 만났죠. 거기를 가게 되면은 일단 매일 저녁마다 모닥불이 피워지고 네. 아마 그러니까 우드스탁 이렇게 혹시 다큐멘터리 네, 들러보셨으면은 그거에 미니 이렇게 우드스탁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기타를 맞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학교가 열려요. 매일매일 낮에는. 학교요. 예를 들어서 한 친구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탱고를 가르쳐주고 러시아에서 왔다. 그럼 러시아 음악을 가르쳐주고 각자가 서로 바꿔가면서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온 친구들은 레인보우 패밀리가 학교보다 더 나았다고 하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길에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곳에서 다 배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히피란 단어를 이렇게 지금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자기 자신이 히피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아, 그곳에서. 예, 그곳에서. 예.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1970년대에 태어나고 9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스테이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듣고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신세대라고 불렀죠. 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지 나 스스로 나 신세대야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네, 예. 히피도 똑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인 거죠. 가령 뭐 강장이라든가 길에서 저글링을 하고 예. 그렇게 막 악기를 연주를 하고 놀고 있으면은 정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히피들 하면서 비아냥대듯이 말을 하곤 했었어요. 예. 그에 반해서 이제 제 친구들 사진을 유럽이라든가 북미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은 그 친구들은 우와 이거 완전 히피 스타일인데 하면서 막 환호를 했죠.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히피라고 말하지 않는 대신에 그 책에 보니까 본인들을 다 예술가로 소개를 하잖아. 넌 직업이 뭐야? 그러면 난 바이올린. 나는 기타. 예. 뭐 나는 저글링을 하는 사람이야. 예.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예. 그게 참 되게 생각보다 정말 특이한 분들이고 우리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 생각들을 하는 건 싶었는데 저글링 아까 얘기 나오니까 바로 절로 눈이 가더라고요. 진짜. 아니 책 보면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이 히피들의 서커스단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제가 800일 동안 남미를 여행하면서 딱 한 번 강도를 당했어요. 아이고. 무장 강도들이었는데 그 어느 순간 저를 벽에다 밀어붙이고 딱 고개를 돌리는데 칼은 여기 딱 있고 손은 딱 어쩔 수 없이 들고 그 다음에 뜯어가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저한테 정말 아름다웠던 남미가 달라지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길 바깥만 나가도 몸이 이제 굳어버려요. 그 젊은 친구들이 비슷한 친구들이 저쪽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몸이 딱 굳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숙소에서 아주 우연히
히피들을 다시 만났어요. 이 친구들은 서커스를 하면서 남미를 돌아다닌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제가 트라우마가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고 그 친구들과 이렇게 떠돌았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남사당패 같은 거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네. 그때 만난 사람들을 책에서는 이렇게 또 소개를 하셨는데요. 존과 마리는 불붙은 곤봉을 주고받는 묘기로 돈을 벌며 여행 중이라고 했다. 칠레에서 온 케노는 디아블로 묘기를 부리며 여행 중. 아르헨티나에서 온 파블로 역시 디아블로 묘기와 생명의 나무를 새긴 목걸이를 만들어 팔며 남아메리카를 떠도는 중. 스페인에서 온 나누는 외발 자전거 묘기를 부리며 남아메리카를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요 작가는 여기에 저글링 묘기를 이제 더해서 같이 다니신 건데, 뭐 처음부터 저글링을 좀 잘하신 거였나요? 원래는 전혀 할 줄 몰랐고요. 아, 아르헨티나의 마르탈 플라타라고 하는 곳에서 묵다가 막시란 친구한테서 이 친구도 원래 히피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한다고 막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령을 알려줬어요. 네. 어떤 요령? 그래서 저글링을 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오른손에 2개, 왼손에 1개. 한 개. 근데 네. 옮겨갔죠? 오, 사실 간단해요. 그냥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갔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간단한 거예요. 네, 빨리 해보세요. 넘겨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저는 아직 아니, 안될것 같아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선생님,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네. 쑥쑥. 그렇게 방금 이제 오히려 비슷한 거죠. 이게 비슷한 거죠. 오. 제가 왜 해보시라고 했냐면은 보면은 콜럼버스 달걀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이게. 아니, 보기에도 어려워 보여요. 오,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와. 이렇게 하냐. 까지. 이 책에 이 서커스단 나오는 부분에 보면은 그 싸구려 숙소에 누워서 노동요 작가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크눌프 중에 한 부분을 떠올리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 스스로 깨달아야 해. 이런 것들은 어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일세. 아마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무언가를 배우고 오셨기에 이 구절이 또 떠오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1969년에 우드스탁을 실제로 경험했던 오리지널 히피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1969년 우드스탁은 어떠했어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한번 미소를 짓더니 자네 라일락의 향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나? 시적이야. 사과의 맛을 말로 표현할 수 있나?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해서 그냥 가만히 멍 해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시는 말씀이 사과는 오직 베어 먹는 자만이 알 수가 있지. 철학이다. 이건 그냥 선인데요. 그러니까, 성문답. 성문답이네.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히피와 또 여행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히피 문화의 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트 제너레이션의 대표 주자인 제 케루악도 대표적인 소설을 썼는데 그게 길 위에서예요. 네, 온더로드. 집안에서도 아니고. 그렇죠. 길 학교에서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길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점에서 노동요 작가는 800일이나 남미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800일 동안 중남미 연구를 하는 어느 대학교 석사과정 학생이었으면 뭘 배웠을까? 그러니까요. 수없이 많은 논문과 책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구글 정보를 얻었겠지만 그거는 지식이고 정보죠. 그러나 그거는 길 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길에서는 지혜를 얻고요. 인생을 얻고 철학과 삶을 느끼는데 우리의 교육들이 대부분 다 지식을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지금 노동요 작가는 그러한 교육 중심의 지식 중심의 체제에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히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 책이 인기를 끈다면 어쩌면 우리 사회의 히피 현상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건데 그게 부재하다고 하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히피 부재 증명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1960, 70년대 히피를 좋아하신다고는 했는데 이렇게나 절묘하게 이렇게 이 책을 들여다보시고 깊이 네. 들여다보시고 할 줄은 몰랐어요. 네. 감탄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히피의 정신 이런 거를 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시작은 북미에서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북미에서도 사실 히피가 조금 사라진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다시 남미에서 중남미에서. 예. 꽃피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 이 히피들이 좋아하는 명상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땅이 남미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은 명상 같은 경우에 이게 북미에서 남미로 내려오면서는 남미의 인디애나 전통 문화랑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랑 또 결합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네요. 여행 경비가 적게 들어요, 남미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행 경비가 적게 들고 또한 방랑자라든가 그 여행자들한테 아주 간대한 편이에요.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남미 같은 경우에 브라질 빼면은 다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막 달리해도 언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피들이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예술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음악하면은 보사노바, 살사, 예. 수많은 음악들이 탱고, 수많은 음악들이 남미에서 만들어지고 또 뭐 마술적 리얼리즘도 남미에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히피들이 일용할 양식이 가장 많은 땅이 남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에서도 그런 일상적인 예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가 아르헨티나에서 묵은 카루셀 호스텔이죠. 이 편의 제목이요. 주인이, 직원이, 손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회전목마 여관이고요. 네. 아무래도 카루셀이 그럼 회전목마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예, 카루셀이 이제 해저 목마라는 뜻이기도 하고 제가 아르헨티나 마르텔 플라타에서 묵었던 해변 여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인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이제 작은 여관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민박집. 예, 민박집도 가깝겠네요. 네. 네. 특이한 게 제가 여기서 열흘이나 지내면서 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업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20살이 차이가 나든 30살이 차이가 나든 서로가 다 동갑내기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게라든가 어딜 가면은 주인과 종업원 당장 5분만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 알죠. 다 알잖아요. 5초. 지가 정말 빠르시네요. 근데 이 숙소에서는 제가 10일이 지나는 동안 알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런 곳이었는데 도미토리 방에서 제가 거의 한 달을 지냈죠. 그러면은 소설가라든가 화가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제 방에 저녁마다 모여들어가지고 거의 뭐 대학교 때 자취방 같죠. 그런 분위기로 밤마다 기타 치고 치고. 예, 놀았어요. 근데 재밌는 지점이 또 조금 전에 제가 소설가, 화가 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설가가 동네 복덕방 주인이더라고요. 그리고 화가는 동네 식당의 웨이터였고 그리고 기타리스트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있지만 예술적인 그렇지. 활동을 맞아요. 같이 병행하는 분들이었군요. 이 사람들은 직업을 물어봤을 때 네. 내가 돈을 버는 일, 그걸 직업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 일. 그걸 직업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직업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한번 여쭤볼까요? 직업이 뭐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뭐세요? 좀 문학 평론가요. 저도 물어봐주세요. 직업이 뭐세요? 저를 김혜지 북마스터는 직업이 뭐세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 나서 보겠습니다. 네. 예. 아유, 참. 그렇네요. 제가 딱 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그림을 그리는 거나 예를 들면은 뭐 음악 연주라든가 그렇죠. 예, 뭐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을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술 음악 할 때 그냥 취업 또는 대학 입학 이런 것들랑 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라면은 그냥 당연히 향유하는 것. 아, 당연한 거. 예.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 낮에 하는 밥벌이를 위한 직장 중심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세대를 보면 밤늦게까지 회사에 계시다가 토요일 날도 근무하고 일요일 날 하루 쉬는데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월요일 날 나가는 뭐 이런 일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랬죠. 저녁이 없거든요, 우리는. 휴일도 없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성장 중심의 사회, GNP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행복을 추구하는 GNH, 행복의 담론으로 바뀌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시죠. 아주 좋은 작가예요. 아주 좋은 작가예요. 대기실에서 무슨 일? 네, 제가 커피 한 잔 내렸습니다. 네. 아니 800일간의 여행 네. 중에서 또 오랫동안 묵은 곳이 한 곳 더 있어요. 네. 칠레의 푸코네에서 만난 거리의 예술가 네. 바로 알바로의 집인데요. 아, 이것도 책을 읽으면서 참 네.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방금 이창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저녁이 있는 삶, 그거를 가장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북콘의 알바로의 집이었어요. 예. 그곳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쯤에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미 히피 로드에 소개된 칠레의 거리 악사 알바로의 집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금 보이는 저 친구가 알바로예요. 마치 저 캐리비안의 해적의 잭 스페로 같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알바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 하산이 보이고 이 친구의 집이에요. 제가 이곳에서 거의 한 달을 보냈죠. 공방인데요, 공방? 이야. 이 친구가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트면서 금속 공예를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팔아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죠. Hacia la extraña América y total.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길거리에서 공예품을 판다든가 이런 이제 악사들이라든가 길거리 악사들이 이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피아노를 연주하고 기타를 치고 음악의 공동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와. 일종의 예술가들의 사랑방 같다고도 할 수 있죠. 예. 네, 지금 부르는 이 노래도 저 알바로가 직접 자작곡을 한 노래예요. 저녁에는 정말 자기의 예술적 네. 취향에 예, 맞추어서 그렇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어울리는 예. 그런 저녁의 공동체네요. 이 책에서 보면 저 장면의 마지막에 이제 집을 떠나면서 이제 알바로를 촬영하려고 하니까 알바로가 이렇게 묻죠. 로 나를 촬영해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네가 아주 유명해질지도 몰라. 그랬더니 알바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안 돼. 난 내 삶이 달라지길 바라지 않아.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저 같으면 당장 올려달라고. 그렇죠. 그럴 텐데 저랑 삶의 방식이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정말 현재 자신의 삶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이랑 비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성을 부러워하지를 않아요. 실제로 사실 칠레 같은 경우에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 지수, 그다음에 행복 순위를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순위도 높고 행복 지수도 훨씬 더 높아요. 높고요. 예. 이런 데서 지내다 보면은 보셨겠지만은 행복이 전염돼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피 바이러스가 돼서 주변까지 다 네. 행복해지는 거죠. 네. 책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여행이란 단 한 번의 생에서 여러 겹의 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지. 정말 그 느낌이 그 영상을 보면 그러네. 더 짙게 다가오고 어떻게 대체 이런 여행가가 되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보통 여행가가 아니라 방랑가가 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첫 순간이 참 궁금해요. 20대 때 그럴 때 읽지 않나요? 뭐 세상을 마치 다 알 것만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봉준호 영화 감독의 단편 영화처럼 세상이 다 지리멸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할자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간다면은 느낌이 좀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공장에 불법 취업을 해서 6개월 동안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영국으로 갔죠. 근데 이제 곧 그 돈은 떨어지고 그래서 템즈강을 오가는 유람선 선원으로 취직을 하고 1년 동안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가 됐는데 유럽과 한국 사이에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국에서 딱 세계 지도 하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가이드북도 배낭에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세계 지도 하나, 나침반 하나 딱 들고 체코까지 비행기만 딱 타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기차, 버스, 배 타고 해서 뭐 중동 지나서 히말라야 넘어서 중국을 횡단해서 산둥 반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죠. 그게 제 첫 번째 방랑이었어요. 저랑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정신이 네. 약간 몽롱해지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이런 생각. 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 또 외국에서 한국을 떠올리는 또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볼리비아에 가서 체게바라의 흔적을 찾잖아요. 거기에 또 세월호 리본을 놓고 오는 장면이 있죠. 제일 먼저는 이제 볼리비아의 라이게라 마을을 갔었죠. 거기가 이제 체게바라가 잡혀가지고 사살을 당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갈 때는 제가 이제 체게바라가 시가를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바산 시가를 힘겹게 구해가지고 들고 가서 그 장소에다가 불을 붙이고 향 대신에 이제 불을 붙이고 추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날에는 제가 산타 마르타 이렇게 병원에를 갔어요. 우리가 흔히 본 그 체게바라 사진 있잖아요. 네. 시체 이렇게 누워 있는 네. 사진. 네. 사람들은 이제 그 사진을 보고 20세기의 예수다 이런 말들도 했었고. 근데 그 사진이 이렇게 찍혀진 장소에 갔는데 그 전날에는 시가를 바쳤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들고 간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추모에 이렇게 뭐 글 문장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써놨고 꽃다발도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뭘 바칠까 하는데 딱 세월호 리본 제가 늘 들고 다니던 그래서 노란 리본을 이제 제가 바쳤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체 게바라가 추구하던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벌어진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요 장면이네요. 여기 네. 예. 체게바라에 예. 있는 맞습니다. 모습에서 세월호 리본이 있는 거죠. 예. 제가 여기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을 떠날 때 노란 리본을 낡은 가방에 얹고 왔더랬다. 나는 노란 리본을 나비라고 생각했다. 마추픽추도 보고 싶고 티티카카 호수에 발도 담그고 싶고 이구아수 폭포의 물벼락도 맞고 싶고
있고 카리브 섬에서 춤도 추고 봤던 아이가 내 가방 위에 앉아 따라왔다고. 채를 추모하는 세탁대 위에 내려앉은 세월호 리본이 바람에 나풀거렸다. 나는 속삭였다. 아이들아, 잠시 쉬어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노동요 작가가 문학을 전공했다라고 했는데 그 대학 공부가 헛되지 않았군요. 이렇게 그 어떤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감성 짙게 나타나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의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책의 곳곳에 그렇지. 또 많은 문학 작품들이 인용이 되면서 네. 그 여행기에 어떤 또 묘미를 더하잖아요. 그 세상에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네. 다양한 행복이 존재하고 그 다양함을 존중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책에서도 많은 다양한 직업을 그렇죠. 가진 다양한 맞아요. 계층의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참 행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후에는 또 후일담까지 이렇게 책에 남겨두셨던데 네. 계속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랑? 예. 요즘은 뭐 인터넷 있고 SNS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인스타로 맨날 예, 하시고. 여러 가지 SNS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때 만났던 친구들을 거의 다 지금 또 연락을 하고 있어요. 사실 표지에 나왔던 이 친구들도 네. 예, 연락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한국에서 나온 책의 표지가 됐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신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비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질에서 네. 왔던 가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이제 보고 정말 고마워했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첫 번째 사진인 딱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렇지. 맞아. 네. 그리고 그 전까지 브라질조차도 이렇게 떠난 적이 없던 이 가비가 이날 이후로 현재 유럽도 여행하고 심지어 인도까지 가고 오. 지금 4년째 기류에 있어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던 거죠. 혹시 다음 스케줄은 네. 예. 지구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를 떠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다음 스케줄은 안 가본 곳이고요. 네. 안 가본 곳. 그리고 최종 목적지만 정해둔 상태입니다. 목적지. 최종 목적지. 예, 화성. 태양계 행성, 화성. 마스군요. 어. 제가 지금 이렇게 2, 3년 주기로 대륙을 옮겨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이유도 네. 지구를 다 둘러본 다음에 화성으로 가려고요. 그리고 뭐 마션을 찍으실 예정인가요? 네. 마션. 와. 야. 저는 일단 지구에다가 제 뼈를 묻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작가님의 화성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같이 가시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고요. 오늘 TV책방 북소리 책을 통해서 정말 예술과 명상이 있는 남미 여행을 같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해본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히피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정말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히피는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미래. 예. 아마 오래된 미래를 읽어보셨으니까 네, 네. 제가 어떤 의미로 말을 네. 하는지 아실 텐데 이 히피들은 방랑자이면서 재활용이라든가 재사용이라든가 폐기물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여행 때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히피 르네상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야,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야. 정말 남미의 문화에도 흠뻑 취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남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약간의 반성도 좀 해본 시간이었는데요. 이 책을 꼭 마치 저를 위한 맞아요. 예, 그렇죠. 책 네. 같았어요. 예, 저보고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북소리의 영향이 가장 컸지 않았나. 예, 북소리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이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TV 책방 북소리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TV 책방 북소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애청자의 입장으로 가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이청현 북마스터가 그래도 덕담 그렇죠. 한번 해주시죠. 우리 혜지 아나운서가 사실 북소리의 아주 중요한 그 앵커 포인트, 그럼요. 중심이었는데요. 사실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들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제작진들도 이런 걸 계기로 스스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자극을 주었고요. 인생 전체로 보면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드립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어제 김혜지 아나운서와 이제 같이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네. 선물을 드렸어요. 네. 퍼펙트 마더. 네. 근데 아니 떠나는 마당에 또 책 선물을 주다니 징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적은 건 아나운서 김혜지, 뭐 누구누구의 엄마 김혜지가 아니라 단독적인 존재로서의 김혜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문구를 적었거든요. 아이고. 저는 앞으로 그런 단독적 존재로서 자기 길을 훌륭하게 찾아 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기고 네, 박수 한번 더 가겠습니다. 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 거고요. 저의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죠. 코너 소개인데요. 네. 다음으로 명사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죠. 릴레이북 만나보시죠.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중에 모델 하셔도 되겠다. 형이 눈 튀어나오게 나. 괜찮아. 가져와. 뭐야, 진짜 꼴통지. 배우님께서 이주영 배우님께 영상 편지를 네네. 주영 씨, 주영 화질 씨도 되게 책을 좋다. 많이 좋아하고 자주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셨지?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책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수다도 떨고 다음에 반갑게 만나요. 너무 사랑스러우셔. 사실은 찾아봐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고 있긴 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저는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 드라마 촬영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요가를. 그래서 요가도 열심히 지금 목표는 머리서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네, 그거 이제 열심히 수련하고 있고 평범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독전에서는 이제 농아 남매였고 또 나와봄날의 약속이라는 영화에서는 외계인 역할이었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인지 장르물에 좀 많이 제가 나왔던 것 같아서 가족 이야기 평범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냥 제 미소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김혜란 작가님의 침이 고인다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김혜란 작가님 작품을 읽으면 계속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이게 무슨 감정이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이상한 외로움이라든지 뭐 쓸쓸함이라든지 그런 뭔가 이상한 기분 같은 걸 제가 느꼈었던 그런 때가 계속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거겠지? 이 나 혼자만의 소외감이나
공허함이나 뭐 쓸쓸함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이게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런 외로움이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또 나와 같은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또 위로가 되고 저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인생에 지나간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라를 배우던 날 나는 선생님의 손동작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약지로 파를 치지 않고 파 자리에 재빨리 엄지를 옮겨놓은 뒤 두 번째 손가락으로 소를 짚은 것이었다.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연스럽게 라와 시를 건드렸다. 나는 선생님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한 듯 중얼거렸다. 이제 음악이 뭔지 알 것 같다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유별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라는 생각이 좋았던 것 같아요. 80년생들이 읽으면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집에 피아노가 오고 막 그런 경험들이 저희 세대는 그런 걸 공유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랑 독전에 같이 나온 배우분이시고요. 그 총격신에서 저랑 대치했던 배우분이세요. 바로 서현우 배우님입니다. 현우 오빠, 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너무 바쁘죠? 너무 많은 영화에 나오셔서 지금도 또 막 쉴 틈 없이 막 달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단편 병구라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오빠의 완전 빅팬이 됐고 항상 응원하고 오빠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말들을 여기서 할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제일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오빠가 흔쾌히 해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사랑합니다. 태연 최고.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쩍 낀 카메라.